예, 바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뉴스를 짚어봤지만 외교관 특권으로 도자기 밀수 의혹이 이 박 후보자에게 불거졌었죠. 화면부터 오늘 청문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 정도 성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저는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봄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놨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 거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보물선 같았다. 궁궐 아니냐라는 야당의 오늘 청문회 마리퀴리도부터 해서 단어들 꽤 좀 주목이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일반인 의혹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해명은 박준영 후보자가 집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샹들리에가 하나가 아니던데요. 사진으로 공개된 샹들리에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개였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크고 가격도 중고가로 따져도 하나당 몇백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다수를 이삿짐으로 포함시켰다면 도자기를 제외하고 샹들리에 가격만 수천만 원대에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 웬만큼 넓은 집이 아니고서야 저런 샹들리에 달아놓고 사는 분 저는 잘 못 봤는데 그것도 한 번 달아놓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입했으니까 그럼 때 될 때 커튼 바꾸듯이 샹들리에 바꾸면서 살았다는 건데 이 후보자가 박준영 후보자가 영국에 살았을 때 제공받았던 집은 한 30평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크기예요. 그만한 집에 이 수천 점의 도자기와 여러 개의 샹들리에를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배우자가 산 거라고 해도 이상한 의문점을 느끼기 충분합니다. 아니 도자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샹들리에 왜 이렇게 많이 사? 아내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영국에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아내가 해당 이 상품들 구매하는데 운전을 제공하거나 같이 차량 등으로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도자기와 샹들리에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는데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가정용인 줄 알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외교관의 관행으로 이렇게 세관 신고 안 하는 게 용인되었다고 잘못 생각했다. 성실하게 세금 다 납부하겠다.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그나마 조금 일찍 이 문제를 털고 진행하는 길인데 자꾸 이 배우자의 일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걸 가정용으로 썼다. 처음부터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도자기나 샹들리에 사진 보면 이걸 어떻게 가정용으로 쓴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도자기나 샹들리에보다 이제는 박준영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근데 오늘 비슷한 의혹이 하나 제기된 게 뭐냐면요. 최 교수님. 네. 작년에 박준영 후보자가 차관 시절이죠. 그러니까 원전 오염수 관계부처 회의에 안 나간 이유가 이 부인 도자기 판매 같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명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뾰족한 해명을 해야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회의 불참 사유가 진짜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저 도자기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지 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명확하게 발표해야 된다. 본인은 그냥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의혹이 나오는 걸 보면 왜 이런 의혹이 나왔는지를 좀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도자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깔끔하게 저번에 본인도 물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명확하게 사과할 필요. 물론 본인이 한 일이 아니고 본인이 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나 감정을 보면 저렇게 많은 도자기를 그것도 이제 판매까지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분은 분명히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뭐 불참 사유가 정말 그거라면 저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관 후보자 논란의 3인방 2명을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가보겠습니다. 이 세종시 관사 재테크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야당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전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대투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기 텐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세종시 관테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자인 국민 여러분 보시면 정말 혈압 오르실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일반 청약 당첨되는 걸 로또라고 부릅니다. 경쟁률이 수도권은요,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수백 대 1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2대1 내지는 3대1입니다. 그러니까 두어 번 넣으면 웬만하면 다 신축 아파트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대해준 이유가 뭡니까? 세종시에 와서 근무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 근처에 살라고 우대해주는 건데 정작 그렇게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의 노영욱 후보자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사는 집 말고 다른 이유로 집을 사면 전부 다 투기라면서요. 그런데 노영욱 후보자 기껏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단 하루도 살지 않고 2억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관사에 머물렀는데요. 관테크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과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처럼. 그런데 관사 머물면서 지방에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20만 원의 거주 이전비는 또 꼬박꼬박 2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관사를 이용해서 관테크 한 것도 그러고도 지원금을 알뜰하게 챙긴 것도 문제지만 청약제도에 수많은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전부 다 총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노영욱 후보자가 본인이 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우대를 받아서 하루도 살지 않고 차익 보고 파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정부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청약 공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지나친 특혜고요. 지난 연말에 12명의 이 청와대에서 새로 임명한 차관들 중에 6명도 똑같이 세종시에 특별공급 받았는데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 팔았습니다. 투기꾼 잡겠다는데 그 투기꾼들 전부 다 정부에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장관 후보자 논란의 3인방 오늘 핵심 내용들 하나 짚어봤는데 지금까지는 글쎄요. 청문회가 이런 논란이 불거져도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 근데 지금 재보선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이 3명 중에 몇 명 정도를 꼭 집어서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그 야당 생활하면서 검증을 한 번도 허술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비리 의혹들, 많은 비리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강행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정 실패가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덕성 면에 성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 낙마시키자라는 주장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전원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사안들이 예전의 관행들처럼 그래 여러 명 올라왔으니까 가장 심한 사람 1명 정도만 본보기로 어떻게 낙마시키고 나머지는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들이 아닙니다. 특히 뭐 밀수 의혹이라든지 아니 기본적으로 관사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 정서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후보자들의 그 반성하는 자세라는 것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조금 더 강한 투쟁을 나서기 전에 여당에서 먼저 이 철회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송영길 대표 재출범 이후에 저희 야당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은 이런 사안에 있어서 청와대의 오더만 듣지 말고 할 말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송영길 대표께서도 여기 대해서 꼭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제히 열렸는데 여러 사과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